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불이 나게 글을 올렸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전업 자녀 신세가 됐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경쟁국들이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낡은 전술로 빌드업에 실패한 대표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문제가 홍명보 감독의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뛰어난 선수들 덕분에 국가대표팀의 문제가 감춰졌듯이 반도체 덕분에 당면한 위기를 덮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 마지막까지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마지막 경우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작전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감독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감독 교체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올림픽 공원에 갔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밤새 참정권 회복을 목 놓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해서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책임질 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정치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황당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토록 개헌에 집착하는지 속내는 뻔합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이재명 연임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능한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출석도 안 하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합수부는 경찰청장도 대행, 검찰총장도 대행해 이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대행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 중요한 수사를 몽땅 대행들에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은 해체 직전이고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될 판입니다. 국민 참정권 박탈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검 거부는 공범 자백입니다. 법사위 장악해서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한다면 더 혹독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민주당도 필요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즉각 특검 논의에 응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추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AI용 GPU니 서민 지원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지지율 폭락하니 현금 풀어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2분기 환율이 평균 1,500원을 넘어설 판입니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는 1,54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동남아 국가들보다 못한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웃돌고 있습니다. 계란 한 판이 10,0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쌀값, 고기값, 외식 물가까지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다가 이제 와서 계란 수입한다, 고등어 수입한다 법석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를 계속 유지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물가도 혈세 들여서 잡겠다는 겁니다. 세금 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정권입니다. 이런 상황에 추경으로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폭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금으로 환율 방어하고 세금으로 물가 잡을 겁니까?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지금은 추경할 때가 아닙니다. 불이 났으면 소화기를 써야지 기름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돈 푼다고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습니다. 추경으로 지지율 끌어올릴 생각 그만하고 진짜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과 정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하여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 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SNS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라고 쓴 지 단 5분 만에 대진의원은 대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의 비난을 가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이상한 말씀 자제하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변화입니다. 진심으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우선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내내 국가 백년 대계인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놓고 마치 선거운동 하듯이 SNS에 멘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 운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환율 상황이 과거 IMF 외환 위기를 방불케 하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원 달러 환율이 29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레까지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 2분기 평균 환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초로 1,500원대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달러와 평균 가치를 가리키는 달러 인덱스 지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들어 달러 가치 상승폭보다 원화 가치 하락의 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달러 강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화 초약세라는 뜻입니다. 환율은 한나라 경제 전반의 총체적 평가 지표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안에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전 관련 책임 당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허위 보고로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고환율 인식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한 후보자는 고환율에 대해서 수출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모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선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환율 때문에 누구보다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중소기업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기부 장관이 고환율을 합리화하는 태도에 할 말을 잊게 합니다. 정부 당국은 작년에는 고환율에 대해 서학 개미 탓을 하더니 올해 초에는 중동 전쟁 탓, 지금은 달러 강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 탓 변명보다는 고환율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해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쫓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본인이 찔리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7건의 SNS 글을 올렸는데 그 글들이 읽어보면 대단히 거칩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철학과 미래 비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친 욕망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SNS를 보시겠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돼지가 야당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처음부터 국민의 절반 이상을 돼지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이 그랬죠. 국민의 7, 8할은 공소취소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국민들은 광주 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왜 광주 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라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발표합니까? 오늘 아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요?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은 정책실장이라는 본분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야당을 계속 언론에 나와서 공격합니다. 직접 나와서 공격합니다. 그것도 지난주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표적인 친여 매체에 나와서 야당을 공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정치 이념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정치 이념 빼고 얘기해 봅시다. 광주 전남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김용범 정책실장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광주 전남이 수천조 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라는 거 누구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저는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광주 전남이 최적지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 최적지라는 것에 대한 허구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에 가장 중요한 물 얘기합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광주 전남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서 영산강 보 만들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21년도에 그거 개방하라 그랬습니다. 개방이 아니라 사실은 해체입니다. 영산강 보 해체하라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원상 복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치르면서 원상 복구하라는 감사원의 지시를
다시 원상복구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영산강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결정했던 것처럼 해체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 없습니다. 광주 전남에 물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산강보는 또 해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물로 광주 전남에 물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으로 가는 것을 정치 이념 빼고 얘기하자고 그럽니다. 저 이건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말 중에 기업 관계자들, 제가 알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 라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것처럼 이념, 지역 갈등 부분 빼고 왜 광주 전남으로 수천조 원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대계 반도체 사업이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다시 따져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니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별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번 월드컵 결과를 보고 던졌던 이재명의 말입니다. 자기 반성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국방부 장관이라도 군대에 대한, 국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도 국방부 장관도 군에 대한 이해, 국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군대 내 군대 소속으로 간첩 잡는 그리고 군사기밀 등을 방어하는 방첩사를 해체하겠다. 국방의 일부를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하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6월 호국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목숨들을 희생하며 지켜왔던 대한민국입니다. 국방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을 경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던 호국 영령들을 무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연평해전 24주기입니다. 월드컵의 환호가 뜨겁던 날 대한민국 서해바다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윤영아 소령, 그리고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박동영 병장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연평해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지켜진다는 것,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전인수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표현은 정치인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정신을 못 차리면 앞으로도 우리 당은 10년을 더 잃어버릴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2018년 지방선거는 출마자들의 무덤이 되었고 2020년 총선 또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회생했지만 2024년 총선은 경악스러운 최악의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탄핵 이후 치른 2025년 대선은
허무하게 무너져야 했습니다. 패배를 겪을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도했으나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의 간판은 무려 28번이나 교체되었고 2년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현장에서 고개 숙이고 손가락질을 감내한 것은 우리 평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10년 누가 주도하고 망쳐왔습니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당원들이 했을까요? 이 처절한 위기와 뼈아픈 질문 앞에서 현재의 우리와 비슷한 미국 공화당의 암흑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도청을 시도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화당을 회생불능의 늪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깊은 패배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994년 당시 공화당 하원 대표였던 뉴트 깅리치 의원의 주도 아래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선명한 대안이 제시됩니다. 당시 그는 당을 쥐락펴락하던 절대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만년 야당에 안주하며 적당한 타협에 길들여진 공화당 내 기득권 지도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비주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 선명한 비전에 호응하여 그것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낸 힘은 의회를 주도하던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평당원들이었습니다. 당시 공화당 당원들은 기득권 주류 언론의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대한 매체인 보수 라디오 토크쇼를 청취하며 정치적 철학과 논리를 스스로 무장하였습니다. 주말이면 교회를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이웃집 거실에 3355 모여 지역 사회의 밑바닥 표심을 직접 조직하는 풀뿌리 보수 운동을 들불처럼 번지게 했습니다. 정당에 의해 동원되는 수동적인 관객에 불과했던 당원들이 스스로 투사가 되고 주체가 되어 단일 대오로 뭉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동시에 휩쓸며 의회 권력을 완벽하게 탈환하는 위대한 공화당 혁명을 이룩해 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 부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정당의 중심축을 소수의 권력자나 국회의원이 아닌 의식 있는 당원으로 완전히 이동시킨 진정한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대변신이었습니다. 소수의 명망과 정치, 계파의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를 종식하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 방향을 당원들이 주도하는 정당입니다. 계파 패권주의 정치인들의 소모적인 시비에 좌우되는 정당이 아니라 오직 민심과 당신만을 두려워하는 단단한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평당원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거실과 거리에서 조직하며 암흑기를 끊어냈던 것처럼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한 우리의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고 파편화된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모적인 권력 투쟁으로 얼룩진 정치 현실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는 당원들과 단합하여 이 시대의 가장 단단하고 신뢰받는 대안으로 당당히 서는 정당, 당원들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하면 일방적인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 부득이 더 하는 겁니다. 우재준 최고 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청년 최고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 뭘 들었습니까? 청년 최고의 자리는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